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 뜻도 밝혔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이처럼 연준이 빅컷에 나서면서 양쪽 후보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는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로 남가주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2,000건 감소했습니다. 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한인들도 취미 활동의 소비를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자동차 절도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31일까지 LA에서만 16,964건의 차량 도난 사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헌팅턴시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학생 성 정체성 관련 법안과 관련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말리부 지역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학생들의 유가족이 시와 주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이 영어 소통이 어려운 환자 의료 서비스 비용을 쉽게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메이저 보험사들이 점차 철수하면서 위탁 아동들이 포스터홈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 100명 이상이 공동 성명을 내고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2차 암살 시도로 인해 경호가 비상인 가운데 유세장 인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헤즈볼라를 겨냥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공격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지상전 발발 가능성을 두고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전쟁을 끝낼 청사진을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선수가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시즌 49호 도루를 성공했습니다. 오타니는 50-50 달성에 홈런 2개, 도루 1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정규 시즌 10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자로나를 1-0으로 꺾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후반 교체에 출전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5분경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팔가와 사우스 웨스트레이크 애비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심야 시간에 발생한 차량 전복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 난폭운전, 과속 여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APD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현재 조사 중이며 운전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는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부상 정도 그리고 음주 여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LA 야간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라며 심야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었던 어젯밤 캘리포니아 마리나 델레이에 정박 중이던 100피트 길이의 요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당 요트에는 폭죽이 적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30분경 2201 베이슨 A에서 화재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당시 요트에 타고 있던 2명의 승객이 부상 없이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요트 소유주가 폭죽 외에도 약 1000발의 탄약이 요트의 우현 쪽 아마 갑판 아래에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목격자가 제보한 사진에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거리와 소방정 그리고 부두에서 화염을 진압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또 영상에는 요트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불길이 선명하게 보이고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박의 위험물질을 적재할 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팅턴 비치 시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성 정체성 관련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7월 학교가 학생의 성 정체성 변화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 AB 1955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헌팅턴 비치시의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교육청장 등을 상대로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팅턴 비치의 그레이스 반더마크 시장은 성명을 통해 주정부의 AB 1955 법안은 아동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위헌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팅턴 비치시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도시를 부모의 알 권리 도시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AB 1955 법안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당한 소송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도 지난 7월 치노밸리 통합교육구와 일부 학부모 단체들을 대신해 뉴섬 주지사와 본타 그리고 서먼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겠다라고 선언하고 떠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점차 철수하면서 위탁 아동들이 포스터 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포스터홈에서 기거하는 위탁 아동에게 벌어지는 성학대 등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포스터홈을 지정하고 인증하는 관계기관에 소송이 걸릴 경우를 대비해 보험가입이 필수인데 주요 보험사들이 관련 청구 비용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위탁 부모를 모집, 인증,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줄 수 없다고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이런 위탁가정 기관들은 더 이상 포스터홈을 감독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 보상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위탁 가정기관의 약 90%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비영리 보험연합은 10월부터 보험 정책을 만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비영리 단체들은 새로운 보험사를 찾을 수 있지만 많은 보험사들이 이미 시장을 떠났고 제때 보험사를 찾는 것이 어렵다면 카운티 정부가 현재 위탁 가정기관들이 감독하는 가정들에 대한 책임을 신속히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LA 카운티 아동가족서비스부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서 포스터홈을 잃어버리는 것은 수백 명의 위탁 아동들에게 재앙적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서비스 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국이 배치한 약 13,700명의 위탁 아동 중 최소 1,100명이 보험이 만료되면 내년 안으로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2020년에 성인들이 어린 시절 겪은 성적 학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킨 후 학교구역, 대교구, 그리고 아동복지를 책임지는 다른 단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물결이 밀어닥쳤고 피해보상금이 불어나면서 보험사가 위탁아동 인증기관들에 대해 보험 가입을 해주는 것을 꺼리면서 관련 단체들이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국무부가 여권의 온라인 갱신 프로그램 전면 재개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권 갱신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국무부는 시범 프로그램을 거쳐 온라인 여권 갱신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고 있다며 여권이 만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올해 만료되는 미국인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여권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용 여권 갱신이나 첫 여권을 신청할 경우 해외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아직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존의 종이 신청 대안으로 온라인 갱신이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편리한 여권 갱신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국무부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간 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여권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2,400만 건의 여권 업무를 지난해 처리했는데 이 중 40%가 갱신 관련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인력 부족으로 한동안 여권 대란을 겪었던 미국에서 현재 여권 발급에 걸리는 시간 8주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길죠. 네. 온라인 갱신 시스템 시행으로 신청서를 프린트해서 종이 신청서와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는 번거로운 절차 생략되고 그냥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류와 사진을 전송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여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점차 커지자 남가주에 있는 20, 30대의 젊은 한인들이 취미 활동에도 돈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거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경기 때 실작했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끌며 나이키의 효자 상품이 되었던 신발인 조던 시리즈. 2030들은 큰 돈을 써가며 다양한 모델들을 사모으는 유행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2030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관심 밖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팬더믹이 한창이던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나이키 조던 신발들을 비롯해 유명 힙합 아티스트 트래비스 스캇, 패션 브랜드 사카이 등 다양한 나이키 한정판 신발들이 수집 욕구를 일으키게 만들었지만 최근 젊은 한인에게 있어서는 값비싼 신발일 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선한 디자인으로 많은 눈길을 끌며 비싼 가격을 감수하며 수집 욕구를 불러일으켰으나 현재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20, 30대 한인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 $200까지 고가의 신발의 가격대가 이제는 20, 30대에게는 큰 부담이며 무엇보다 렌트비와 가스값 등 생필품에서 지출이 커지다 보니 취미생활을 위해 무리하게 지출을 하는 경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극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한편에 최대 $30에 입장료의 가스비, 주차비까지 그 이상이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차라리 최신에 개봉한 영화를 보러 극장으로 달려가기보다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 열리는 유명한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비롯한 뮤직 페스티벌 역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굳이 비싼 돈을 지불하느니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2030 젊은 한인들은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외식 빈도수도 많다 보니 이미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지출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은 젊은층 한인들의 취미생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비싼 운동화 수집을 비롯한 문화생활 대신 이들은 함께 할리우드 힐스 등산에 나서거나 해안가 지역으로 놀러 나서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일부의 경우 함께 러닝이나 농구 등 다양한 운동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럽을 만들어 또래 한인들을 모집하면서 함께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헬스장 멤버십 피도 아끼기 위해 차라리 또래들과 건강도 챙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취미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러닝, 등산 등의 경우 지출이 적은 운동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멤버십 가입한 후 자주 가야 하는 강박관념을 가져야 되는 피트니스 센터와는 다르게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인들의 지갑이 더욱 얇아지면서 큰 소비를 즐기는 한인들의 소비 패턴에도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해 타운 비즈니스를 비롯한 기타 비즈니스들도 이들의 니즈에 맞춰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솔 뉴스 이은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남가주 지역 보다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는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살짝 낮거나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 한때 소나기 지라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 역시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부터는 보다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낮 기온도 조금 오릅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해 다음 주 중까지 다시 한번 반짝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4도, 62도, 갤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77도, 58도, 해안 지역은 71도, 6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5도, 낮 최고 기온은 82도로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H마트가 태국 무역센터와 함께 타이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타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 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H마트가 태국 무역센터와 함께 타이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캘리포니아 전 매장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 동안 태국의 대표 인기 제품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흘간은 매장에서 무료 시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얼바인 웨스트파크점에서는 9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에 타이푸드 쿠킹쇼 등 태국의 풍부한 전통과 맛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H마트 매장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과 의료시스템 혁신기업 어센드 파트너스 한인커뮤니티재단이 한인사회 비영리단체인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와 소망소사이어티의 기부금을 지원합니다. 30년 전 LA에서 설립된 서울 메디컬 그룹은 미주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수준 높은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메디컬 그룹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2023년 어센드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에는 재원이 부족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번 기부금은 한인 커뮤니티 재단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전달합니다. 이번 기부금으로 우선 내년 어버이날 행사와 2007년부터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알츠하이머와 치매 예방과 실천 프로그램을 소개해온 소망 소사이어티의 웨레이징 사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과 어센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이명선 대표는 이민자의 자녀로서 부모 세대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만든 노력, 헌신, 희생을 직접 보았다며 시니어 센터와 소망, 소사이어티와 같은 단체들이 부모님 세대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본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그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의원이 영어 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 서비스 비용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 발의한 이 법안이 어제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외의 로컬 소식을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영어 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 서비스 비용을 쉽게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18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환자 교육과 지식 지원 법안, 일명 스피크 법안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기존 의료 서비스보다 보다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한 언어 장벽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이 이 초당적인 법안의 공동 발의자입니다. 스틸 의원이 관할하는 가주 45지구에는 약 17만 5천 명의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격 의료 서비스 이용에 더 큰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5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명의 초당적 공동 발의자와 함께 지난해 스피크 법안을 발의한 미셸 스틸 의원은 원격 의료 서비스는 이용의 편리함, 비용 절감, 진료 결과 개선 등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면 디지털 시대의 그 누구도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든 주민들이 언어에 관계없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하원에서 스피크 법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페트워다인 대학 여대생 4명이 말리부 지역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말리부시와 주정부를 상대로 지난 1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데드맨스 커브로 알려진 구간에서 발생했는데 유가족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캘트랜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LA 카운티, 말리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로컬 정부가 위험한 도로를 설계한 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른 바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말리부 구간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59명이 숨졌는데 사고의 주 원인은 과속이었습니다. 페퍼다인 여대생들이 숨진 구간은 데드맨스 커브로 알려진 구간으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해당 사건은 도로 안전의 중요성과 정부기관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을 주도한 슈퍼팩이 한인 연방 하원 의원 미셸 박스틸 의원에게 50만여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슈퍼팩은 정치 후원단체 일종으로 특정 후보자를 직접 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캠페인 등을 위해 자금을 모아 사용하는데 기부금 한도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모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후보자나 정당과 직접적으로 협력하거나 상의할 수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주도 슈퍼팩의 명칭은 아메리카 팩인데 지난 17일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이 슈퍼팩이 남가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연방하원 선거구에 있는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주 45지구의 미셸 박스틸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아메리칸 팩이 미셸 박스틸 의원을 지원하는 활동을 위해 22만 1875달러를 투입했고 같은 금액을 상대인 데릭 트램 민주당 후보를 반대하는 활동을 위해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돕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인 KAF가 2024년 커뮤니티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5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합니다. 올해 그랜트 신청은 다음 달인 10월 7일에 마감됩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선정된 단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는 KAF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를 위한 자선 기금을 신뢰성 있게 관리하는 한인사회 첫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으로 2018년에 설립된 KAF는 10만 달러 이상 기부자로 구성된 파운더스 서클 멤버들을 주축으로 지금까지 700여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2021년부터 커뮤니티 각 비영리 단체 지원 사업에 나서서 지난 3년간 20개 단체에 116만 달러의 그랜트를 지원해 왔습니다.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이 한국의 보훈부 후원으로 뿌리교육 차원에서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테마여행을 실시합니다. 10월 5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테마여행은 중가주 리들리 독립문, 다뉴바 일대 독립운동 사적지 등을 둘러보고 대한 여자애국단 창단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일정입니다. 행사 당일 오전 8시 대한인 국민의 국민회관 앞에서 아주관광 투어버스를 타고 출발해 오후 7시 국민회관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일정입니다. 대상은 3학년부터 12학년 사이 한인 학생들이며 보호자나 교사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도 참석이 가능하고요. 등록 점수는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50명으로 마감하고 회비는 점심과 간식을 포함해 $30입니다.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테마여행 관련 문의는 323-733-7350, 323-733-735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인 소유 주택에 새들어 살던 30대 한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러서 방화 등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경찰은 한인 33살의 조나단 이 씨를 1급 방화, 1급 형사 재산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나단 이 씨는 지난 14일 저녁 둘로스 지역 올드 노크로스 로드에 위치한 레이놀즈 워크 주택단지 내에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집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수시간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 특공대인 스와팀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주택 소유주인 한인 4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집 2채를 피해봤습니다. 2채 모두 렌트를 주고 있던 L씨는 집을 수리하는 데 적잖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채는 거의 전소됐으며 한 채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화재보험에서 커버되는 보험금이 10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고 세입자들도 렌터 보험에 들지 않아서 현재 집주인 L씨가 부담해야 할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트레이더조 많이들 가시죠. 그리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올 초 트레이더조 토트백 엄청난 화제였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재판매되는 이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또 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새로운 신제품 트레이더조 토트백이 나왔는데요. 그거 사기 위해서 트레이더조 앞에 문을 열기도 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 정도의 이 매장 브랜드 트레이더조 미니 토트백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매장 밖에서는 다시 긴 줄이 늘어서고 있는 겁니다. 한 트레이더조 매장에는 문을 열기도 전에 이 고객들이 몇 블락씩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소셜 네트워크의 사진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토트백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더조의 클래식 쇼핑백 작은 버전이며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녹색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매 사이트에서 수백 달러에 거래되기도 하면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가방이 출시됐지 또 어디 매장이 매진됐는지 이거는 아직 확실하게 집계되진 않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 뜻도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이어가던 연준이 4년 반 만에 어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통상적인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물가와 전쟁을 끝내고 고용과 성장률 관리로 정책의 초점을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결정은 적절한 정책 입장의 재조정을 통해 완만한 성장과 2%로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연준은 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내놓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0.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남은 통화정책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낮출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파월 의장은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 인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중립적인 금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미리 정해둔 경로는 없고 매 회의 때마다 그때그때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As we begin the process of moving toward a more neutral stance, we are not on any preset course. We will continue to make our decisions meeting by meeting. 파월 의장은 이번 빅컷 금리 인하는 뒤처지지 않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의 선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빅컷이 경기 둔화 때문이라는 해석을 차단하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온 후에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를 털어내지 못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오늘 뉴욕 증시는요 큰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연준이 빅컷에 나서면서 양측 후보의 세임법은 복잡해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 크게 엇갈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질문이 쏟아지자 이번 대선이 연준에서 겪는 네 번째 선거라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릴 뿐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제롬 파월입니다. Yeah, so this is my fourth presidential election at the Fed, and we don't put up any other filters. I think if you start doing that, I don't know where you stop, and so we just don't do that. 백악관도 역시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let the Fed speak for themselves. As you know, and we've been always very clear about this and very respectful of the independence of the Federal Reserve.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표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성명에서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임무 완수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 올해 초부터 대선 이전의 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Assuming they're not just playing politics, the economy would be very bad, or they're playing politics, one or the other. 앞으로도 경기 침체 우려를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즉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때 만들었던 연방과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를 철폐하겠다면서 경제 공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경기 활성화 기대가 커지면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을 지적하면서 서민 경제 악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서 11월 대선까지 금리와 물가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될까요? 정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 소비가 진작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준금리 하락으로 몰기지 이자율 하락이 예상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남가주에서 높은 주택가격과 몰기지 금리로 인해 2000년대 버블 이후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주택시장 상황을 보였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30년 고정 몰기지 이자율은 지난주 6% 초반대로 하락했는데 이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는 몰기지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이면 몰기지 이자율은 5% 중반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시기에 3% 이하 수준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몰기지 이자율의 하락 추세는 바이어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케네스주 몰랜드 프로퍼티 대표입니다. 예, 금리 인하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몰개지 이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6%대 몰개지 이자가 조만간 5.5부터 6.5 사이로 될 것 같고요. 그 이상 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개지 이자를 5% 밑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아마 5.5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80만 달러 주택의 20%를 다운페이로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매달 원금과 이자 납부액은 7% 몰기지 이자율일 경우에 4,258달러, 6% 이자율에서는 3,837달러, 5% 이자율에서는 3,436달러입니다. 단 주택 구입 비용이 줄면서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커지게 되면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매물 부족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고 매물 부족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가주 주택 시장은 그동안 이어진 매물 부족이 해소되면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몰기지 이자율은 하락 추세이며 주택 가격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건은 바이어들이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가치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0.1, 0.5, 1% 이상 차이 나면 그래도 꽤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기지 이자율 하락이 민감한 퍼스트홈 바이어들이 많이 찾는 가격대 주택이 몰린 지역은 이번 금리 하락으로 주택시장 활성화가 좀 더 빨리 체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소비자와 기업들은 대출 이자가 줄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경제 전반에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RSM 미국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미국인의 물질적 복지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 루즈벨트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인하가 중산층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경제가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되돌아왔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 투자를 할 태세가 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금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천 개의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의 교수이자 전 연준 이사는 이번 금리 인하는 규모와 관계없이 차입 비용이 줄어드는 새로운 시기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금리 인하 영향은 방금 들으신 대로 이 몰기지입니다. 또 자동차 구매 대출과 신용카드 대출 등의 이자 감소도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주기 초반이 부동산을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했지만 집값은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금리 인하는 머니마켓 펀드인 MMF나 양도성 예금 증서인 CD에 현금을 넣어두고 거의 무위험으로 5%가 넘는 고금리를 누리던 투자자들을 움직이게 할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현재 달러 가치, 원래는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로와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적으로 달러 약세 요인이지만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가파르게 반등했고 고점은 금리 발표 후 저점 대비 1.2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메르츠 방크 리서치는 첫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컸지만 파월 의장이 공격적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며
나름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주요 통화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30원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아까 헤드라인 때 전해드렸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29원으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연준의 빅컷 단행으로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금리 전망이 불확실한 점은 불안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는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하로 경제 상황에 비해 금리가 훨씬 높은 비정상을 바로잡기 시작했고 이는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1년 후에는 경제와 금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가속을 초래하는 과잉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연준은 중립금리 수준에 관해 막연한 수준의 생각만 갖고 있지만 이것이 이번 종전 기준금리 수준인 연 5.25%보다 훨씬 낮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결과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중립금리가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느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0.5%포인트 인하는 중립금리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칼럼니스트는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건강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이제 주말을 앞두고서 이번 주말 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기대하시는 분들, 약속 있으신 분들 많죠. 이 50세 미만 성인에게서도 유방암과 대장암이 늘어나는 추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음주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연구학회는 암 사례의 40%는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암연구학회는 금연, 건강한 식단, 체중 유지, 운동, 자외선 노출 피하기 등 생활 습관의 변화와 함께 알코올 섭취를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술에도 암을 경고하는 문구를 붙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암협회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시더사이나이 암연구소의 제인 피게레이도 박사는 사람들 가운데 51% 이상은 술이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와인이 심혈관에 잠재적 이득이 된다는 속설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술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으며 이런 잠재적 이득이 암 위험보다 크지는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에서 암 진단의 약 5.4%는 술 때문에 비롯됐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대 공화당 정권에서 일했던 전직 외교 안보 당국자 100명 이상이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공화당 국가안보 리더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고 진지하며 확고한 지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다며 따라서 우리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성명에는 레이건 전 대통령 행정부를 비롯해 조지 H. 부시와 그의 아들 조지 W. 부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등 공화당 정권에서 일했던 당국자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최근 두 번째 암살 위기를 넘긴 데 대해 신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면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소명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욕주 유니언데일에서 열린 유세를 통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며 자신을 구한 것은 분명 하나님이었음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뉴욕주를 호전시키고 이 나라를 호전시킬 것이라고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집권하면 이 나라의 종교를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주요 노조인 운수노조가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좀 악재죠. 네.
적지 않은 일반 노조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하는 등 내부가 분열됐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2차 암살 시도에 경호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 인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유니언데일에서 유세하기에 앞서서 유세장 인근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미국 기자 제임스 랄리노는 자신의 X에 유세장 주변 지역의 한 차량에서 폭발 장치가 발견됐다고 썼고 이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X 소유주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일론 머스크도 이 관련 기사를 소개하면서 와우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Kitchen's been in baseball for a long time. I guess you shouldn't reinvent the wheel. There goes Ohtani on the first pitch. Fortes throws. It's a stolen base. And now he looks to take third. Throw is late, and Ohtani's doing it himself. A leadoff single, a 49th stolen base. 자, 오타니 선수가 어제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시즌 49번째 도루를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뭐 다저스 플레이오프 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고 좋은 시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심이 모두 오타니에 집중돼 있어요. 지금 오타니는 홈런 48개, 어제 도루 하나 이렇게 성공하면서 도루 49개, 이제 50, 50에 홈런 2개, 도루 1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저스 정규 시즌 남은 경기 10경기입니다. 2024년 9월 1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